하나의 컴플렉스 벗어나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좀 앞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루고 뒤로 빠진 내용들, 그런 것들을 모아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자기 침묵 얘기했었죠. 자기 침묵에서 그게 어떤 게 억압되고 그래서 화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 이게 자기 침묵이 화를 안 내는 미덕이 아니라 이 분노를 억압하고 표출하고 그런 것들, 뭐 우회를 한다거나 뭐 수동 공격을 한다거나 이제 내면화를 해서 스스로를 공격한다거나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전형적인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좀 그렇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착한 사람이 더 분노하게 되는, 그 분노가 지하와 내면의 분노가 쌓여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 유형들, 물론 이 전회차에서 나눴던 유형 말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들은 분노의 지하화에서 공격성 메커니즘이 있고, 저 공격성 메커니즘은 말 그대로 어떤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월감을 과시하는 방식의 공격성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1회차에 다뤘어. 처음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할 수 있다, 거기서. 근데 이 자기 침묵이 전형적인 어떤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결과물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자기 침묵을 집중해서 다뤘어요. 친밀한 관계에서 특히 갈등이 생길까봐 두렵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불만, 욕구, 감정 이걸 스스로 삼키는 그런 패턴이죠. 자기 침묵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그거는 첫 번째로 외부 기준 자기평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남이 결정해. 내 기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판단해. 그래서 이게 남들의 눈치를 보고 주눅들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한 애 컴플렉스 하면 전자만 생각하지. 돌봄은 자기 희생이다. 관계를 지키려고 상대 욕구를 내 욕구보다 늘 위에도.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희생의 대상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장 어른스러운 사람, 상대자가 느끼기에 그런 사람에게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기 희생이 주가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존하는 게 주인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존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무언가 생존에 필요한 속성이어야 돼.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 침묵 표현하면, 그래서 갈등이 커질까봐 말과 행동을 억제하는 경향. 그래서 자기 침묵의 네 가지 요소, 그리고 네 번째는 분열된 자아. 겉으로는 좋은 사람, 이거 수능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랑 적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여기서 자기 침묵의 개념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다뤘고, 우울 증상, 그리고 분노, 화를 드러내는 방식, 삼키는 방식, 화를 조절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연구에서는 자기 침묵하는 거, 그리고 우울과 분노, 이것들을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침묵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을까? 자기 침묵이 높을수록 분노 표현이 높은가? 우울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쭉 한 거지. 그래서 자기 침묵, 우울, 분노 사이에서의 어떻게 얘네들이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떠올라요. 저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 검증을 해낸 거죠. 자기 침묵과 우울, 자기 침묵과 분노, 우울과 분노, 자기 침묵, 우울, 분노로 하는 경로까지 분석. 그래서 참여자는 인도의 여성들, 직장 여성 100명, 비직장 여성 100명 해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을 비교 분석했다. 과연 다를까?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자기 침묵에서 우울과 분노가 있을 텐데, 직장 여성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 중에 누가 더 이게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직장 기준 했었고, 그래서 이런 척도들로 쭉 해가지고 이 직장인, 비직장인 결과 1, 우리는 이제 결과가 궁금하지. 자, 자기 침묵의 이제 총점 차이. 직장 여성의 자기 침묵 점수가 비직장 여성보다 높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일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 침묵 점수가 높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노나 감정 속으로 삭혀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특히 어떤 게 달랐나? 외부 기준 자기평가는 별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돌봄이 높구나, 자기 희생이 높았네, 그리고 자기 침묵 표현을 억제하는 거 높았고, 그래서 분열된 자아, 겉과 속을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외부 기준 자기평가는 오히려 별 차이가 없구나, 저건. 그래서 주변을,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겉과 속이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네 번째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직장인 다니는 이 분들은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내가 표현을 억제해야 된다, 회사나 조직에서 강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도 알 수 있지. 그러면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직장 여성이 자기 침묵도 높고 우울도 높고 분노도 높았어.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자기 침묵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 자기 침묵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아. 우울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아.
이것까지는 연결이 다 됐어요. 특히 자기 침묵이 높을수록 우울 높은 거에 굉장히 연관성이 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우울이 여기서 보면 경로예요. 자기 침묵이 곧 분노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우울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커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우울감을 다룰 수 있으면 분노로 안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도 프로세스를 쭉 해가지고 정리를 같이 하면서 어디에서 이걸 멈출 수 있을까요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그거를 쭉 하나씩 모듈화 해가지고 각각의 경로를 만든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통제가 가능하고 어디에서 새로운 개입을 넣어서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침묵을 안 할 거냐, 우울을 해소할 거냐, 분노를 안 할 거냐, 그 세 가지가 일단은 가능하겠지. 그래서 우울은 분노가 억압되는지 이게 내사되는지 파괴적으로 터지는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을 관리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또 나도 모르게 화를 내지? 자꾸 쓸데없이 화를 냈을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할까?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가진 우울감을 관리해야 되고 그 전에 내가 과하게 자기 침묵 상황에 스스로를 놓게 하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겉에서부터 벗겨나가는 작업을 하죠. 분노를 인지하고 다스리는 거. 더 들어가면 우울감을 다스리는 거. 더 들어가면 자기 침묵을 다스리는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그걸 이제 벗겨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울은 감정이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조절 가능한 침묵을 바꾸는 게 나으려나.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해보면 일단 이성적으로 내가 분노할 상황이 맞나. 그래서 일단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 자기 상태를 좀 돌보게 되거든요. 왜냐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내가 우울한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요구를 했는지 이런 건 아니고 쟤는 죽여야 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침묵에서부터 일어나서 우울, 분노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구나가 아니고 분노 상태인 상황에서만 상황을 봐버리기 때문에 쟤는 죽일 놈이야 그냥. 이 상황은 불살라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일단 이성적으로 그 분노가 과연 합당한가, 본인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도덕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합당한가.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의 분노가 좀 컨트롤이 되면 그 다음으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지. 그래서 내 감정을 인지하고 쪼개보는 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 PT나 이런 데서도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감정을 쪼개보는 그런 것들 그런 작업들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실습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한편으로 보면 좀 객관적인 시각을 얹어보는 거. 나는 이게 A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B가 당연하네? 아, 사람은 다양하구나. 저 사람 관점에서는 이런 일은 왜 일어났지? 잠깐만, 내가 저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가정하고 나는 무슨 생각 때문에 했지? 이런 게 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을 열어주는 작업들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어떤 분석들을 함께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분노도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나를 조망할 수 있거든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블록 하나 빼야지. 아, 이 블록을 조금 유연한 블록으로 해야지. 우울, 분노.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좋은 분노가 아니구나. 오케이. 근데 왜 이랬지? 아, 내가 이 우울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우울감이라는 것을 좀 줄여야겠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울한 생각을 덜 해야지. 나를 우울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내가 우울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나를 넣는 거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할 때 안 우울해? 샤워할 때 안 우울하면 샤워를 또 하면 되지. 빵 사 먹어. 아하, 빵 맛있죠. 그런 거. 내가 즐거운 어떤 그 시간을 그러니까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내가 우울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우울 쪽 그쪽 가운데 있는 매개 효과가 막 강해지겠지. 그러면 결론으로 당연히 더 큰 분노가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분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분들은 남 탓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울하려고 우울한 게 아니고 내가 분노하려고 분노하는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왜 쟤는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나한테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면 고통스러워요. 아, 어쩌면 이게 내 잘못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그 단계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조화, 수능, 감정 통제 이런 걸 요구받기 쉽고 이거 우리나라 논문 아니에요. 이게 해외 논문인데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인도 얘기니까 여성이 성별로 봤을 때도 감정 통제를 요구받기 쉬워서 자기 침묵 생기기가 쉽고 이거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였죠. 직장 여성은 직장 역할에다가 가사, 가족 역할 이걸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더더욱 좀 우리나라랑 또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혁을 겪었잖아요. 가부장제 하에서 옛날에는 그냥 여성은 사회 진출하지 않고 가정 꾸리고 남자는 사회 진출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충분했던 시대였어요. 옛날에는 그걸로 충분했어. 왜냐면 계속해서 성장했던 사회에서 그 사회에 한번 올라타면 먹고 살만 했거든. 집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거든. 애들 키우고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면 좀 힘들어. 쉽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팀 구성을 할 거냐. 이게 히딩크 방식으로 모두가 다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분업 방식으로 딱 각자의 위치에서 할 거냐. 이게 가부장제로 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가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수행하느냐 그래서 되는데 그렇게 지금 변혁이 되고 그 안에서도 가정마다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마다 다른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가끔 보면 내로남불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아내한테 맞벌이를 하자고 해놓고 가부장적인 또 집안일은 또 아내한테 또 다 맡긴다거나 반대로 가부장제는 나는 싫어 해놓고 가부장제로 나는 또 남편한테 모든 경제적인 거 다 의지하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또 반반하자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내가 좋은 것만 취하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기여서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집안에서 어떤 역할 선택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동시에 있으면서 내가 이게 직장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 역할도 해야 되고 어머니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아내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침묵이 강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분노나 절망이 커질 수 있다. 이번에 이혼수녀 캠프 마침 이번 사례가 맞벌이 상황인데 아내가 또 육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근데 남편도 열심히 살고 있긴 하더라고요. 둘 다 열심히 사는데 나이는 어리고 애는 4명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직장에서도 이 사업도 하고 있고 애들 넷 돌보는 가사 그리고 엄마 역할 뭐 이런 걸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이혼수녀 캠프 보면 아내가 좀 과하게 화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거든요. 저 논리적이지 않은데? 뭐 내로남불인데? 그게 결국 저 역할의 과부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이번 이혼수녀 캠프에서 무조건 뭐 남편이 잘못됐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둘 다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 분노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분노의 원인은 단지 저 사람이 화가 많아서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지금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살아오던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과하게 짓눌려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자기 침묵, 우울, 분노 표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게 심리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지하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차원에서 뭘 시도해 볼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 나가보는 거 그걸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 침묵에 대한 정리였고 그래서 이 자기 침묵에서 분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디서 이거를 끊어낼 거냐. 물론 다 조금씩 우리가 개입은 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이 화가 왜 났지? 이 화가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나? 내가 이 화를 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나? 뭐 좀 다른 예시지만 나는 솔로 30기에서 순자님이 수동 공격을 하잖아요? 외면하는 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단 말이죠. 질투를 분노화시켜서 표출한단 말이지. 근데 그 분노는 왜 나왔겠어? 영수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니까 우울해. 물론 여긴 좀 살짝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 맥락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다고 해서 이번에 30 순자님이 또 착한 애 컴플렉스라는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심리적 맥락이 이런 식으로 그 전체 프레임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 사람의 행동 양식도 이 프레임으로 이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순자는 분노가 표출됐지. 왜? 영수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서.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우울했을까? 자기 침묵을 했어요. 왜? 어떻게 했어? 영수에게 쿨한 척. 영수에게 나는 자신감 있는 여자인 척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 질투와 욕망을 숨기고 되게 멋진 여자인 것처럼 자기 침묵 형태로 영수 곁을 맴돌았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을 줄 알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우울했잖아요. 그래서 분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는 실은 이런 자기 침묵에서 분노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직장인 여성만 다뤘지만 이 맥락은 인간 심리에 존재하는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다른 행동도 여러 가지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심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어휘를 외우고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 프레임을 다른 행동에도 적용해보고 여러 각도로도 보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30순자님은 착한 애 컴플렉스다. 이건 절대 아닌데 이 심리적인 행동의 프로세스는 거기다가도 적용했었을 때 이 사람이 이랬겠구나. 이 사람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슬펐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실제로 자기의 욕망과 이런 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해서 슬픔이 일어나서 저렇게 분노로 일어났겠구나. 이거는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디테일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성향을 뭐 다른 용어로 표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열받을 때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데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화가 토하듯 쏟아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자는 생각, 이성적으로 쿨다운 하자는 생각이 들기 전에 찰나를 못 잡겠어요. 그때 진짜 그 찰나의 순간이 결국 모든 거를 바꾸거든요. 그때 결국 이게 잠깐 호흡을 한다. 잠깐 숨 쉬자. 잠깐 호흡을 가라앉히자. 잠깐 여기서 호흡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 약간 자전거 타기 같은 거죠. 자전거를 못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조금 그런데 어쨌건 한 번 타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잖아요. 한 번이 되면 돼. 한 번이. 한 번 그 내가 호흡을 하는 그 상황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런데 한 번 화를 내잖아요. 그럼 또 다음부터 또 쉬워져. 화를 내는 게 쉬워져. 또 볼까요? 착한 아이 스키마, 자기희생 스키마인데 이건 스키마라는 건 일종의 필터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색안경.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자신의 필요, 욕구,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는 뭔가 이게 자기희생. 원래 명상은 자기 신체를 느끼게 하고 이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이걸 인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상이라는 건 하나의 훈련법인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자기희생에서 분노로 일어나는 거를 30순자의 상황으로 설명을 한 것처럼 실은 명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산책 나가서 그냥 봐. 사람들 보고 야 사람들 지나가네. 열심히 사는구나. 뛰는구나. 날씨가 좋구나. 야 미세먼지가 코로 들어오는구나. 숨쉬기 힘들구나.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곧 명상이지 뭐. 내가 어떤 감정이 흘러갔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명상이지.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인지하는 거니까. 근데 물론 명상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훈련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내일 내가 정말로 어떤 그런 인지가 안 되고 신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일상에 녹여버리면 그것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 그거는 뭐가 되냐면 드래곤볼에서 보면 훈련법은 무거운 옷을 입고 다녀. 막 100kg 이런 옷을 입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100kg 무게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과 100kg 무게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뭐가 더 훈련이 되겠어. 100kg 무게를 입고 다니는 사람, 그게 일상으로 녹여버리는 거. 그래서 손오공이랑 피코로랑 다 강한 거잖아. 근데 그게 일상으로 녹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딱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하고 이제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평소에 그걸 일상으로 녹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지. 근데 만약 일상으로 녹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정하고 그 스승을 만나서 또 배우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보다 자기의 것을 항상 먼저 충족해야 한다. 그렇게 해라. 자기의 분노 욕구를 억누르면 내면으로 갈등이 쌓이고 타인의 고통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자기희생 스키마는 조건부 수용. 우리가 앞에서 이것도 했었죠? 조건부 수용으로 인해서 형성되기가 쉽지. 왜 생길까? 일관되지 않은 양육 상태. 그리고 책임이 너무 과하게 주어졌을 때. 조건부 양육 그리고 부모와 우리가 앞에서 했던 파트들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가 쉬운 거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희생을 칭찬받고 착하다. 내 희생이 착하다로 연결된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여기에 이제 의존하게 돼. 내 희생하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내가 돼버리는 거야. 맞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 장녀들한테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착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게 자존감을 높여버려. 이 타인을 위한 희생에 내 자존감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강의들 한 파트 한 파트의 내용들이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내가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라고 비난을 받아. 그러니까 희생은 좋은 것, 내 욕구에 충실한 것 나쁜 것 이렇게 머릿속에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서 반대로 바꿔야 돼. 희생은 나쁜 것, 내 욕구에 충실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물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걸 바꾸는 거야. 희생은 내가 남들에게 희생하려는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나빠. 이게 오히려 오만한 거고 나의 욕구를 하는 거는 이건 나를 위한 삶, 멋진 거고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머릿속에서. 근데 처음에 이게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거든. 희생도 하나의 욕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희생의 과정 동안 자기 침묵으로 이어지는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자기를 위한 내 욕구로 집중을 해야지. 실제로 희생이 욕구가 아니고 희생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빵을 먹는 게 욕구가 아니고 내 몸에 배부른 게 욕구인 거지, 정확히 따지면. 그러면 배부름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빵을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빵을 계속해서 밤새 먹어서 배가 불러요. 배부름이 충족됐어. 그러면 빵 먹고 싶은 게 욕구인데? 아니지. 배고픔이 욕구지. 그렇다면 배고픔을 충족해야 돼요. 밤새 빵을 먹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배고프지 않은데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서 내가 밤새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졌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빵을 먹고 싶다는 건 욕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빵 먹고 싶다는 욕구가 맞아요. 그게 원치가 맞아. 근데 정확히 니즈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가? 빵 먹어서 배가 안 부르면 물론 치킨을 먹어야 될 수도 있지. 엽떡 시켜야지, 엽떡. 좀 자극적인 걸로. 좀 더. 비유가 좋지 않았다. 다 맛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진짜 내가 나를 위한 진짜 내 욕구의 충족이 나를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타인을 중심으로 한 거라면 진짜 내 욕구는 뒤로 하고 희생이라는 게 그걸 덮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생존이 보장됐고 그래서 욕구가 충족된 거라면 그 안에 프로세스는 지금 잘못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희생을 통해서 내 욕구가 충족됐다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희생된 내 진짜 욕구는 바라봐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을 필요는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희생했어. 욕구가 충족됐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희생했다. 욕구가 충족된 게 아니야. 희생했다. 근데 왜 인정 못 받지? 분노가 쌓여. 왜냐면 희생이 욕구가 아니었으니까. 희생이 욕구였으면 희생하고 행복해야 돼요. 희생하고 행복하다. 기분이 좋아야 돼. 남들이 나한테 보상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든 상관없이 희생이 곧 욕구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빵 먹는 거는 빵 먹는 거 자체가 욕구일 수 있지. 배부르면 행복해야지. 배부른 욕구인 사람이 배부르면 행복하죠. 가난해서 쪼들린 사람이 돈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 그러면 돈 벌면 행복해야지. 근데 희생한 사람들은 어때요? 희생하면 희생했다. 행복하다. 희생 100번 해? 희생 1000번 해? 1000번 하면 1000배만큼 행복해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생이 곧 욕구가 아니었단 얘기야. 희생이 욕구인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럴 땐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희생하고 나서 행복하다. 마치 배부른 것처럼 배부르다. 누워서 자면 돼. 그러면 희생이 욕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하고 나서 왜 인정을 못 받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돌려주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혹시라도 이어진다면 그건 희생의 욕구였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그렇다면 찾아야 되는 거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프로세스를 찾아야 돼. 근데 그 프로세스를 찾기가 힘들 수 있죠. 왜냐면 희생이 곧 내 욕구고 희생이 곧 나의 자존감을 올려준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희생은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희생은 좋은 거고 내 욕구고. 그런데 그렇게 욕구고 좋은 건데 왜 희생을 하면 할수록 괴롭냐고. 왜 희생을 했을 때 상대가 뭘 돌려주지 않으면 괴롭고 왜 화가 더 나고 왜 자꾸 우울해지고 그러냐는 거지. 그 욕구가 해소됐는데, 욕구를 해소했는데, 그러면 한 번 희생할 거 10번 희생하면 더 행복해야지. 왜 안 그러냐고. 욕구인데. 물론 배부르면 더부룩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하게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렇겠지만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래. 그렇다면 그거는 희생이 곧 욕구는 아닌 거야.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나 자신을 속이는 그런 연막이 끼어 있는 거야.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심쿵이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거 한두 시간 보나요? 지금 벌써 이제 7강이나 이걸 하고 있는데 찾을 수 있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게 있고. 그럼 물론 희생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희생은 무조건 좋은 것, 나를게 욕구를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를 바꿔서 끼우라는 거지 희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오히려 그건 헌신이고 필요해요. 그런 거는 그걸 하고 났을 때 뭔가 인정을 바란다거나 보상을 바라지 않죠. 괜찮아. 분노로 이어지지 않지. 우울감으로 이어지지 않지. 앞에서 봤잖아요. 애초에 자기 침묵이 아니니까 우울감을 매개로 한 분노로 이어지지 않죠. 근데 내 희생이 우울감을 매개로 분노로 이어져서 내 안에 쌓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욕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내 필요를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패턴이 반복돼 버리는. 그래서 이 자기희생 스키마 자동 필터는 노를 말하기 어렵다. 도움을 말하지 못해. 타인의 요구, 이게 거절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버려. 자기가 이제 항상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도움을 과도하게 해줘.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또 내가 기대치가 높아지고, 개인적 욕구, 목표, 건강, 휴식, 그런 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정서적 반응은 앞에서 봤던 억눌린 분노, 이게 이제 축적되고, 내 어떤 요구하는 그런 표현조차 죄책감, 이거가 되게 한편으로는 접해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도 있어요. 되게 안쓰럽거든? 아니 뭔가 본인이 뭔가 요구하고 나 이것 좀 해줘요라는 그런 게 죄책감이 들어, 그런 걸로.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이혼수녀 캠프에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뭔가 엄마 나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엄마 나 뭐 하기 싫어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못해. 왜냐면 죄책감이 들어서. 왜 죄책감이 들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힘들고 아빠가 고생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입 밖으로 내는 게 죄책감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게 훈련이 돼서 성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너무나 좋은 면이어서 그런 거지.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데 매일 회사까지 데려다 줘야 하나, 데려다 달라고 하는 날에 제 사정 때문에 못하겠는 엄청 죄책감 느끼고 하루 종일 계속돼요. 그거는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거절도 쿨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못한다. 나 내일은 뭐 못하는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어머니도 얘기를 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렸을 때 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프레임을 좀 바꿔야지. 내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되거든. 그거를 안 할 때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해드릴 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해드릴 때 엄마랑 같이 다니니까 재밌다. 엄마랑 같이 다니니까 즐겁다. 엄마도 참 재밌겠다. 거절을 할 때 멘트는 거기 휴지 좀 주실래요? 우리가 이걸 하잖아요. 그걸 상대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회장님이라면 아 회장님 죄송한데 거기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할 거고 친구면 야 휴지 좀 줘라 할 거고 거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거기 휴지 좀 줘라 이걸로 야 이거 좀 해줘라 회장님한테는 거기 하는 거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치 거기 소금 좀 건네주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을 해서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그게 또 되니까 다음에 공개호컷이 한번 그걸 해봐야겠다. 거절하기 훈련. 용기 내어 욕구를 말했는데 도리어 갑자기 엉뚱하게 성격을 비난받으며 혼나기만 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는 과한 요구 시에 어렵겠다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두고두고 저를 비난하고 서운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절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감수해야지. 왜냐면 나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대등한 입장인데 내가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또 어딘가에서 거절당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다른 타겟을 할 때까지 그냥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서 비난을 하는 거는 내가 요구를 들어주게 하기 위한 노력이지. 그리고 성격을 비난받으면 혼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대가 나를 혼낸 거고 그건 그 상대의 생각이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혼날 만한 사람이고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난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비난받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난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힘들죠. 그게 자꾸 생각을 맴돌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래서 관계는 도움을 많이 주는데 상호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받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면의 공격성으로 남게 되는 거. 그래서 억압된 분노가 공격성으로. 앞에서 봤던 연구 내용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죄책감, 자기의 요구를 표현하거나 타인을 거절하면 죄책감이 유발돼. 이게 자동적으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나는 나쁜 사람, 내가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쁜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뭘 요청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나, 원래 자존감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축이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두 가지 기둥이 자존감을 만드는 건데 스스로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타인을 거절했을 때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 애초에 그러니까 나는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나는 나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 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가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이타적이라는 표현도 쓸 필요 없어. 지금까지 너무 오만하게 살았구나. 나는 오히려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바꿔야 돼. 나는 나쁘게 살 거야가 아니야.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착하게 안 살 거야. 나는 나쁘게 살 거야. 이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머무른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야. 그것 자체가 물론 이런 단어로 모든 마음을 다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나쁘지 않거든. 근데 마음 한구석에 그게 나쁘다는 그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 거야. 나는 나쁘게 살 거야. 이제 나는 남을 위해서 안 살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균형 지점이 있어요. 애초에 나쁜 게 아니야. 도덕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저걸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기적이지도 않은 거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값을 거기로 갖고 와야 돼. 나를 위한 삶 이게 기준점이야. 거기에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한 거지. 그래서 상대가 계속 기대만 하고 보답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겨. 불만과 원망이 강화돼. 그러면 내가 희생이 욕구였으면 내적 불만하고 원망으로 강화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동 공격하고 냉소적으로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 희생을 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자동 반사 생각들이 겹치는데 굴복하고 지배적 요구에 복종하는 이 복종 스키마랑 또 연결돼 있어. 억압된 감정이 강화되고 분노도 외부로 표출을 못하고 나는 부처가 아니다 라는 것도 좋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부처다가 돼야 돼. 왜냐면 부처님도 살기 위해서 뭐 드셨잖아요. 불필요하게 생명을 해치지 않으시는 거지. 부처님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섭취하셨죠. 생물도 생명이고.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게 생명을 해치지 말란 뜻이었지 무조건 채식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선. 부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그런 의미를 했고, 이게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게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으니 그렇게 큰 뜻을 품으신 거고, 그 큰 뜻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 그 큰 뜻을 이렇게 세상에 펼치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그 중심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부처가 아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아니 부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안 위했겠어? 예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안 위했을까? 왜냐면 일단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그 큰 뜻을 세상에 펼치실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 얘기를 해서 잘 모르는데 또 했네요. 본인 탓 마냥 미안하다면 착하게 말하면서 끝까지 들어오면 은근 제 탓인 양 느껴지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있잖아. 여기. 결과적으로는 내적 압력이 커져서 수동 공격으로 나타남. 수동 공격이지. 일종의. 왜냐면 내적 압력이 심하고 분노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감정 억제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희생 스키마, 자기 희생 자동 발동 상태인 사람들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수동 공격 예시, 이 사람이 좀 일찍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야근한다고 30분 늦게 왔어. 내가 이 사람한테 일찍 오라고 했고 이날 고기까지 딱 구웠는데 30분 늦게 왔어.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기 그러니까 그릇을 책상에다가 탁 내려놔. 던지듯이 착, 뭐 그런 거가 일종의 수동 공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그러니까 뭐 상사가 뭐 이것 좀 해 했을 때 입술 뾰루tuk하고 그냥 대답 안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수동 공격 강의 영상도 하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많이 궁금하시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죠. 일종의 뭐 소수면 복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내 욕구,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되면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30영수를 만나는 거지. 근데 왜 분노해? 내가 내 욕구랑 안 맞잖아. 내 욕구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노가 죄책감으로 연결될 필요 없다는 거지. 노는 내 경계를 지키는 거야. 자기 요구, 경계 상황 설정하는 거. 죄책감과 자기 돌보는 분류하는 거. 이거는 나를 돌보는 거는, 나를 위한 삶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권리야. 인간으로 태어난 책임이야. 이거는 실은 권리라기보다는 나는 이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를 돌볼 책임이 있어. 이건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돌볼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걸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책임을 다하는 거야. 물론 사자는 토끼를 잘 안 잡아먹는데요. 그거 뭐 너무 빠르기도 하고 잡아봤자 뭐 한 접시밖에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자가 토끼를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냥 생명체로서의 책임이에요. 자기 양육은 그 책임이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권리가 아니야. 이건 책임이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돼. 그건 책임이고요.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책임이야. 그리고 감정 표현과 분노 조절. 분노를 억제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분노를 억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고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나를 배려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내가 여기서 자기 요구 인식처럼 내 요구로서 요청 상태로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스스로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죄책감에 잠식당한 사람에게 네가 모든 걸 책임지면 그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반대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게 라포가 충분히 안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래서 라포가 진짜 충분히 쌓인 상태에서 시도를 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다가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 여기서는 건강하게 내가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건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후의 소통과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돌아볼 수 있으면 확실히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의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자기 희생은 타인의 필요가 나보다 우선해야 한다라는 신념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좀 잘못된 느낌이 들지. 그래서 내 감정, 내 분노를 억누르는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억눌린 분노랑 죄책감이 누적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려. 그래서 스트레스로 쌓이고 공격성으로 전환되고, 뭐 수동 공격, 감정 억제, 관계불만, 신체적 증상, 몸이 아프기까지 하는 걸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 도덕 라이센싱.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도덕 면허? 도덕 면허. 개념을 보면은 개념 자체는 막 복잡한 개념은 아닌데, 뭘 연구한 거냐면, 이게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해요. 도덕적인 행동을 해. 그 다음에 오히려 이기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착한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면허가 생겨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면허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종교에서 막 봉사활동을 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충분히 착했기 때문에 조금은 못되게 행동해도 괜찮다? 이거를 이제 도덕적 면허,
라고 모럴 라이센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어딘가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오히려 하게 돼버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이제 도덕적 행동, 타인을 돕거나 규범적으로 옳다고 평가되는 행동, 그래서 뭐 도움주기, 배려, 뭐 공정한 선택, 희생적 결정. 그래서 너무 보면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경계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이유기도 해요. 우리가 약간 감각적으로 막 과하게 착한 사람 보면 이 사람 조금 쎄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쎄한 거 믿으면 안 돼요. 저는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일단 좀 지켜보는 이유가 저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 좀 이런 도덕 면허 개념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랬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뭐 술 취하고 뭐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과도하게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해버린다거나. 그리고 도덕적 자기 개념, 이거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 자기 정체성, 행동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거는 도덕적 행동, 두 번째는 도덕적인 자기 개념, 그래서 도덕적 면허 효과. 이전에 한 도덕적 행동이 이후에 비도덕적인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심리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허용해주는 현상이야. 그래서 핵심 논리는 나는 이미 도덕적이다, 그러니 이번 한 번쯤은 괜찮다, 이거를 연구한 논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도덕적이긴 힘들죠. 오히려 도덕적 행동, 비도덕적 행동,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도덕적 행동은 도덕적 자기 개념을 일시적으로 충전시키고 그 충전된 상태에서 이후에 자기 통제의 필요성을 낮추는 그런 실험을 했고, 여기서는 도덕적 행동을 먼저 하게 하거나 중립적 행동을 하게 한 뒤에 상황에서 이기적인 거, 공격성의 규칙 위반, 자기중심적, 이런 걸 측정한 거예요. 도덕적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런 이기적인 부분이 높아지나 오히려 측정해 본 거야.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뭐가 달라질까? 도덕적 행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해요.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도덕적 자기 개념 점수가 올라가. 난 도덕적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착하다라는 자기평가가 강화돼요. 여기까지는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이 도덕적 자기 개념이 상승한 참가자들이 이후의 선택에서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규칙을 덜 지키는 선택을 하고 타인을 덜 고려하는 선택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함, 도덕성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끝까지 착한 사람도 있는데, 그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유의한 퍼센트가 도덕적인 행동을 남들 앞에서 과시한 이유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도덕적 자기 개념 점수가 높아지면 그 후로 성격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도덕적이다는 인식 때문에 규칙을 덜 지키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하거나 타인을 덜 고려하는, 그래서 이런 게 계속해서 강화되고 고착돼 버리면 어떤 그 하나의 종교에서 나는 이미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타인을 덜 고려하는 선택을 그냥 디폴트로 깔고 가버릴 수도 있겠지. 이거는 보상 심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 연구가 보여주는 현상들은 꽤 많아요. 아마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떠올르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 행동을 수행해요? 그럼 도덕적 자기 개념 올라가지? 나는 이미 충분히 도덕적이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안 해. 그래서 이후의 상황에서 이기적, 공격성, 규범 위반. 그렇다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실은 내가 정말 착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분노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공격성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적이나 이기적인 거는 분노 폭발, 충동, 이게 아니고 오히려 도덕적 자기만족 이후의 이완 상태. 그래서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남들한테 희생하고 나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등조는 해도 돼라는 내적의 면허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 깨닫는 게 진짜 힘들겠지.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가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어떤 영화에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와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막 오열하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스스로, 물론 이거랑은 완전히 맥락이 일치하진 않지만 그 밀양의 한 장면이었나?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끔찍한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내적 면허를 사후에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연결을 해보면 반복적인 도덕적 행동, 희생, 배려, 참음,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기 개념을 유지하죠. 그래서 도덕 자본이 축적돼. 도덕 자본이 축적되고 그래서 면허가 발급돼. 그래서 착한 행동이 쌓일수록 남에게 희생한 거지. 남에게 희생이 할수록 자기 도덕적인 자기 개념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강화되면 긴장이 완화되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완된 자기 통제, 이 통제력을 잃는 거야. 그래서 공격성으로 나타나. 착한 아이는 보통 직접 공격 안 하죠? 대신에 뭐해? 냉소, 수동 공격, 갑작스러운 단절, 이런 걸로 전환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덕적 라이센싱이 높아지고 스스로가 통제에서 벗어나.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문제는 도덕적 행동이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걸로 고정될 때 스스로를 그렇게 딱 규정해버렸을 때 행동 조절을 내가 이 상황에서 옳은가가 아니고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니까 해도 돼. 그게 그 순간순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게 이 사람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착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착한 행동이 공격성을 없애지 않을 수 있다. 착한 행동이 오히려 공격성에 대한 면허를 줘버릴 수가 있다.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는 그럴만했다. 나는 그럼에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또 다른 도덕적인 행동으로 또 스스로 면허를 발급하는 그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오히려 착한 행동이 도덕적 자기 개념을 강화하면 이후에 자기 통제가 느슨해지고 이기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스스로 허용해. 그러니까 실제로 인생에서 평균으로 따지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야.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적 면허 착함, 그랬다가 착한 애 콤플렉스에서 보통 착함이 어느 순간 공격성 냉소 폭발, 이거를 설명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이 도덕적 라이센스는 착한 애 콤플렉스랑 무조건 일치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있고 이 프레임으로 토대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좀 재밌는 개념이죠. 앞으로 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 같아요. 착한 애 콤플렉스가 그래서 뭐 어떻게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자율성에 대한 논문들을 좀 봐야 돼요. 이러면 결국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율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참아도 이해해도 노력해도 착한 애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네 라는 감각이 생겨요. 근데 이게 어떤 의지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참아도 이게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의지가 아니고 조건의 차이라는 거지. 그러면 다른 조건을 주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겠어? 심리대화 시청, 인생 PT 참여. 농담이고요. 그 조건을 이제 봅시다. 자율성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심리 욕구가 있다는 이론이에요. 자율성,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 유능감,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세 번째는 관계성, 있는 그대로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느낌.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 내가 선택했고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 유능감. 하니까 되네? 세 번째. 내가 하니까 되는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 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이게 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니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아니지. 내가 선택했다 잘못했다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관계성 없지. 왜냐면 거절했다가는 관계가 끝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무섭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그래서 어떻게 왜곡돼 있냐. 자율성은 겉으로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좋아서 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하면 불안하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안 하면 죄책감이 들어. 쫓기면서 사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야. 실망시키면 관계가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자율이 아니라 내사,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내사, 그 부모의 어떤 과한 기대가 내 안에서 마치 내 거인 양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불안에 쫓겨서 아니면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동기가 부여된 상태인 거죠. 실수로는 자율이 아니야. 유능감은 어떨까? 잘해내고 있다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달려있어. 그래서 잘하면 잠깐 안심해. 못하면 바로 스스로를 비난. 그래서 보통 잘하는 결과는 잠깐이고 무언가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기 비난이 정서적으로 깔려버려. 그래서 이런 유능감이 조건부 성취에 매달린 상태. 조건부 성취라는 건 짧아요. 그게 또 조건부야.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자기 비난 상태로 유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조건부 성취, 그 짧은 것이기 때문에 성취를 사람들 앞에서 계속 과시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렇게 번져나오기도 하죠. 관계는 어떨까요? 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이 솔직함도 아니고 존재 자체도 아니야. 그냥 역할 수행이야.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해. 백수도 유능감이나 관계성 확립이 가능해요? 아유,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피아노를 뚱땅뚱땅 쳐.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스스로. 그리고 부모들이 칭찬하죠. 관계성이 유지되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야. 성인이 돼도 스스로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 준비를 하네?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거 대단한데? 관계성 확립.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모랑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가능성이 적기는 하죠. 그 사람이 그런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정직 승리를 너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그렇게 단단한 유능감과 관계성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뭘 하더라도 하긴 했겠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멘탈이 단단한 백수가 되겠죠. 그리고 유능감과 관계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아니어도.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 내가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못했다. 이 일을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줄기로 자리 잡은 것. 그러면 유능감과 관계성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감정 표현은 위험하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는 관계를 위협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안전지대가 아니야. 시험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런 개념은 언제 생각됐을까? 어려서 부모가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어려서 부모가 나의 시험장이야. 나를 시험하는 존재들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렇게 맺어버리는 거야. 이게 저렇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이렇게 왜곡되는구나. 야, 참 새롭게 알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앞에서 실은 다 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 착한 애 컴플렉스 강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실은 이런 얘기를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처음에 자율성의 왜곡, 유능감의 왜곡, 앞에서 뭐 내사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가 걸려있는 거, 조건부 애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은 앞에서 다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 착한 애 컴플렉스 성격이 아니라는 거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동시에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동시에 결핍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행동 바꿔라 안 먹힌다는 거예요. 생각 고쳐라 안 먹힌다는 거야. 조건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지. 조건 1, 빠밤. 선택해도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실제 경험.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거절도 해보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남들한테 꼭 뭘 안 해도 괜찮아.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안 했는데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거절을 해도, 이 사람한테 어떤 요청을 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도 그거를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저런 거 시도해봐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하면 관계가 깨질 거야. 이런 공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설명이나 논리가 안 먹히고 경험으로만 이게 수정이 가능하니 착한 애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저거를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경험하면 제일 좋겠지. 그리고 두 번째, 감정 욕구를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험. 여기서 처벌이란 뭘까? 화내는 것만 처벌이 아니고 실망한 표정, 거리두기, 무시, 분위기 차가워진 거, 유령 취급 이런 거 다 포함이죠. 이거 생각하면 이것도 이윤수 캠프에 나오지. 아이들을 벌주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쓰는 거. 그런 식으로 부모에게서 학습되어온 아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그렇게 나에게 거리를 둘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버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죠. 비난, 실망, 차가운 반응.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차가운 말을 하기가 싫으니까 못하겠으니까 그냥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무시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착한 아이는 이 신호에 극도로 민감해. 왜 그러겠어? 이혼수녀 캠프에서 나온 그런 부모가 거리 두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한테는 세상 전부가 나에게 등 돌리는 느낌이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굉장히 눈치를 볼 거예요. 그래서 더 민감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느낀다고 말했는데 관계가 유지되는 거. 내 느낌을 말해도 관계가 유지되고 상대가 버티고 바로 평가당하지 않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라는 거지. 아, 그럼요. 배우자 통해서도 풀리죠. 뇌가 가장 비슷하게 인지하는 게 보통은 배우자랑 부모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있어. 이유를 설명해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거절 설명해야 되고 착한 애 컴플렉스들은 거절은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설명할 때는 또 설득해야 되고 설득에 실패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막 그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성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고 선택의 이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희생할 수 있거든요. 희생을 선택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쨌건 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어려워. 이건 지금 나한테 맞지 않아. 설명을 굳이 구구절절 해가지고 막 상대를 설득을 해서 상대가 납득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 거절을 해보는 거. 거절을 할 때 설명하지 않는 거절을 해보는 거. 또 있어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착한 애 컴플렉스 자존감은 착함, 성실함, 책임감에 이런 데 걸려 있거든요. 자존감이 널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감이 어딘가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해도 되고 무기력해도 생선이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되는 거. 유능감이 성과,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존재여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도움을 받아보는 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들한테는 도움받는 건 의존하는 거고 무능한 거고 민폐인 거라고 생각하고 역할을 상실하는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어쩔 거야. 나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해. 뭐 어쩔 거야.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해서 그 정도. 더 잘할 수 없나요? 없어. 최선이야. 없어. 괜찮아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도움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도움받는 경험 없이 착한 역할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담하면서 서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물론 거기서 뭐 가끔 이렇게 좀 센 말들도 오고 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도움을 서로 주려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게 하나의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아이 정체성의 핵심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가치가 없다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나는 사라진다. 여기에서 이걸 깨고 나와야 돼. 대가 없이 도움받는 것도 가능하죠. 다음에 또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걸 깨고 나오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아도 존재 가치가 유지되는 경험. 이게 핵심 전환점이지. 인생 PT에서 만약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면 그걸 반대편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단결하게 여겨왔던 그런 생각들의 반대편을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제 그만 착해져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라, 경계를 세워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경계를 세우라는 게 상대와 경계를 유지해라, 이런 말들은 조건이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어떤 조건은 작동하는 거는 행동 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교정하거나 성격을 변화하거나 결심을 세운다거나 이게 아니고, 이 환경과 관계, 상호작용, 미세한 조건 변화. 뭐가 있어? 아까 요청해보고 거절해보고 그런 것들, 내가 나의 어떤 안전지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실은 그런 조건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떤 신호들이 오냐, 이번엔 내가 안 할게, 이게 이런 내가 안 할게 라는 말을 해놓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서 결국은 해, 이러지 않고 완전히 편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무너져가지고 꼭 결국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상대 기분을 즉각적으로 책임지지 않아. 상대가 기분이 나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기분 나빠서 차단해버리는 부모의 기분을 내가 어떻게든 풀어줘야 돼.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지. 불편함이 올라와도 바로 수습하지 않고 잠깐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착하지 않은 나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거지.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양육이에요. 자기 양육 관점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어쨌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풀리려면 실제로 자율이 허용되는 관계를 경험해봐라.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수행을 직접 해보고 그거에 따른 좀 다른 결과를 경험을 해보는 거. 그래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을 믿게 되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착하지 않아도 안전한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못 믿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안 하는데 어떻게 괜찮냐라고 생각해. 근데 저거를 믿고 경험해 볼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한 자료가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어야 돼, 스스로.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희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나. 그거를 이번에는, 아까는 자율성 측면에서 자율성이 있는 조건, 그걸 선택해서 해봐라라는 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결국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고 연민을 가지는 건 양육 방식이야. 아이를 양육할 때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뭘 해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어떤 연민의 시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해줘야 돼.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나라는 사람을 내가 양육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양육자의 입장은 얘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얘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민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잖아. 실은 자기 양육 과정이에요, 이게 결국. 자기 연민이란 뭘까? 이건 합리화랑은 좀 다르고, 합리화해도 돼. 근데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이야. 첫 번째, 자기 친절. 그럴 수 있다는 태도. 내가 뭐 좀 실패했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요즘에 뭐 안 좋은 내가 선택을 했어. 그래서 좀 후회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그럴 수 있지. 그때 그 시점에서는 내가 나름 최선을 다했겠지. 핵심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자기 처벌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울 때 친절하게, 아니면 이렇게 다정하게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얘의 문제를 없애줘.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못 따고 있어. 일로 줘봐. 아유, 이런 걸 못 따고 그러니 하면 문제는 없애주면서 얘를 처벌하는 게 되거든요. 최악이지.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 일로 줘봐, 일로 따줘. 문제를 없애줬죠. 그리고 처벌을 해. 너 왜 이런 것도 못해? 손에 힘도 없고 뭐야 얘.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해야 돼. 문제를 없애주면 안 되지. 지가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처벌? 아니지. 다 땄을 때 야, 대단하다. 아니면 이걸 못 땄어 결국. 저거 도구 같은 거 한번 써볼래? 해서 도구를 써보라고 주던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요청하면 그걸 갖고 요청을 받고 해주던가. 근데 보통은 문제를 없애주고 처벌을 해.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지. 이 문제는 어쨌건 해결을 해야 돼요. 어쨌건 그 상황에서 나를 비난할 필요 없어. 문제가 해결 안 됐어? 다음에 잘하면 돼. 그리고 공통인간성.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나만의 문제야. 나만 이기적이야. 나만 부족한 거야. 아니요. 인간 다 거기서 거기야. 그 안에서 소소한 선택들이 특별함을 만드는 거지.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 심리적 맥락은 그렇게 대단히 특별하지 않아요. 어쨌건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그 과정 자체를 지지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고립 해석을 중단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경험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나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공통적인 인간성. 나만 부족한 게 아니다. 그냥 똑같은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마음 챙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안 되면 뭔가 작은 자극에도 분노로 터져버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억압돼 있다가 우울감이 평소에 정서로 깔리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분노로 팍 터져.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우울감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누군가 말하면 분노로 팍 터지는. 근데 이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 그래서 나만 이기적인가 봐, 나만 부족한가 봐, 이런 생각,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 안 특별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마음 챙김인데, 이건 결국 인지야, 인지.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식하는 거. 핵심은 감정이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관찰 가능한 경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분노가 일어났어. 왜 일어났지? 다시 따져봐. 지금 내가 분노가 일어날 만큼 상대가 나를 공격했나? 아닐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까지 공격을 의도로 공격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부족하다고 공격을 했다고 쳐봐요. 내가 부족해서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야. 그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성적이면 거기서 분노하지 않죠. 진짜로 이성만 있는 사람은 분노를 잘 안 해요. 그거는 티다. 진짜로 완벽히 티다. 그러면 긁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를 사실적으로 접근할 테니까. 사실로만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를 일을 못했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그거를 비난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쵸? 그게, 이성은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GPT한테 나는 맨날 갈구거든요. 왜냐면 얘가 잘 못할 때가 많아. 그때 얘가 분노할까? 분노라는 감정이 얘한테 일까? 아니죠. 그거를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부족하다고 계속 갈굼을 당했어. 그건 피드백이고 다음에 잘하면 돼. 근데 진짜로 그렇게 완벽히 이성만 있다면 실은 여기까지 안 와요.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어. 착한 애 컴플렉스가 안 될 수 있어. 완벽히 이성만 있다면. 그치, 이번에 30현숙님. 30현숙님은 예를 들어서 착한 애 컴플렉스랑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겠어? 100% T니까. 근데 보통은 100% T까지 되긴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되는 건 힘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눈치가 너무 없다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해 못한다거나, 또 그런 또 문제가 생기지. 근데 100% T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30현숙님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편해? 그냥 내가 아무 얘기는 해도 되거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현숙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현숙님은 그거 가지고 안 긁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물어보겠지. 궁금해서 물어볼 거야. 긁힐 이유가 없어요. 너는 이거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했을 때 뭐라고 하겠어? 그래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현숙님은 그러겠지. 완벽히 T라면 그걸로 긁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는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스스로 더 성장하려는 의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부족한 자신이 되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근데 물론 밸런스가 필요해. 이번에도 30현수님도 무조건 좋지 않거든요, 절대로.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잘 맞아서 그렇지 빌런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한국 컨텐츠다 보니까 더더욱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농담으로 시어머니랑 이런 고부 갈등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넌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밥도 못하고 이것도 못 차리고 이거 그러니 하는 말을 또 돌려서 너는 참 캐나다에서 편하게 살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선숙님은 이게 내가 뭐 밥을 못하네,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집안에 일을 잘 못하네, 그런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쵸, 제가 좀 편하게 살아요. 캐나다 굉장히 편한 도시예요. 맞아요. 편하게 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겠지. 그걸로 긁힐 이유가 없어. 근데 그게 또 문제지. 그렇게 되면은 상대랑 싸움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캐나다 공기 굉장히 프레시하고요. 하면서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또 다른 갈등이 터져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면 뭐 좀 편한 소통 상대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 이것도 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색적 비난은 긁히겠지. 근데 그냥 긁힌다고 표현하지 않죠. 그거는 원색적 비난은 그건 긁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공격당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뭔가 이성적인 사람이 이래서 욕을 먹었다 했을 때 그 욕의 의미를 물어본다거나 왜 욕하세요 하지 않겠지. 그건 말 그대로 공격이니까.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다치고 그거에 대해서 하겠지만, 긁힌다는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긁힌다는 건 어떤 사람은 넘길 수 있는 부분을 이 사람은 자기의 앞에서 봤던 그런 스키마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스키마로 인해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긁히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치지 않는다, 이거랑은 다르죠. 그건 아니지. 당연히 누구나 뭐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에는 분노하고 그러지만, 그럼 트라우마가 다 다르고 하니까 누구나 어떤 작은 자극에도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대가 원하는 것까지도 머리로 알 수 있으면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부터는 하나의 기술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착한 애 콤플렉스는 자기 비난, 조건부 수용 이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뭐 MBTI를 맹신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의 프레임일 뿐이지. 근데 저도 해보면 그냥 T 100% 나와요. 그냥 저의 MBTI는 굉장히 극단적인 MBTI인데 내향성은 조금 왔다 갔다 한 중간쯤에 있어. 나머지는 다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와. 그래서 NTP 전부 다 100이야. T100, P100.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I만 조금 애매하게 살짝 걸쳐있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약간 머리로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아이의 내부 대화 구조.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내가 문제 만들면 안 되지. 그래서 이기적이면 안 돼.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친절할 여지가 없는 거야. 내가 참아야 된다. 나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연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 자기 연민은 착한 행동을 없애거나 배려를 제거하진 않고 오히려 착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내부 규칙 이거를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로 실은 점철된 일종의 자기 내면의 목소리 이거에서 착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내부 규칙이 존재해버리고 근데 이거를 약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연민이 높아질수록 뭐가 일어나? 자기 비난 감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걸 멈추면 내사 압력, 내사 압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연민이 높아지면 자기 비난을 안 해. 이래선 안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게 내사, 안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실은 내 동기 같지만 외부에서 주입돼서 내면에 있는 동기, 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동기가 내면에 나의 행동 방침이 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렇다 보니까 내부 명령 이거에 약화돼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 기반 동기를 선택 기반. 그래서 이게 불안, 죄책감, 관계 상실 이런 것들에서부터 안 하면 불안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나한테 맞아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 억제가 감소해. 분노의 축적이 차단되겠지. 앞에서부터 계속 봤죠 이건. 그래서 분노가 쌓이기 전에 인식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자기 연민이 착함을 느슨하게 만들까? 이게 자기 연민은 착하지 않아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자기 연민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자기 친절, 공통인간성, 마음챙김이 자기 연민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자기 연민이 너무 커도 예를 들어서 공통인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남 탓을 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는 자기 연민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공통인간성이라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다라는 게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라는 거니까 거기서부터는 제가 문제로 안 가지. 오히려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이 자기 비난을 하다가 타인 비난 넘어가지. 누군가를 탓해야 할 상대를 찾으니까. 근데 자기 연민은 일단 나에게 친절한 거 앞에서부터 봤던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기 연민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안 하면 관계가 깨질 거야.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버려질 거야. 이기적이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봤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 감정은 인간적인 반응이다. 그러면 반대로 저 사람의 반응도 인간적인 반응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어느 쪽 한쪽에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착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나는 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착취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나도 인간, 쟤도 인간으로. 그게 아까 공통된 어떤 감성을 이해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돼. 나의 욕구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의 욕구도 알게 되겠지.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나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불편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때 착함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희생을 내 욕구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희생이 욕구가 아니고 내사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본인은 욕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라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연구 결과는 자기 연민이 높으면 뭐 이렇다. 타인의 기대에도 덜 휘둘리고 관계에서 거절 후에 회복이 빠르고 자기 경계를 세워도 죄책감이 덜 오래 가고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나 뭐 책임 회피 이런 거고 이런 거에 이제 정반대는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현실 회피를 오히려 안 해. 회복 속도가 높아져. 그리고 책임 회피를 안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를 처벌하는데 에너지를 안 써. 그래서 자기를 처벌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 탓을 해. 왜냐면 나를 처벌하거나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왜냐면 이 관계나 어떤 결과를 처벌 혹은 보상 이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중간이 없어. 과정이 없고 결과 위주로 보니까 조건부 애정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자기 처벌이든 남의 처벌이든 무언가 가해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풀릴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이 정도는 내가 감당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거절을 하고 나서 좀 불안하더라도 내가 거절했다는 죄책감, 자기 혐오로 이어지지 않아. 분노를 느껴도 바로 억누르진 않지만 또 반대로 그거에 휘둘리지도 않는 거죠.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런 감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자기 연민이 작동하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하나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 부탁하는 사람이 어려워야지 거절하는 사람이 어려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거절이 디폴트인 거예요. 거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거절을 하는 거를 비난한다거나 하면은 거절을 비난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거절을 당연히 그러면 나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건 애초에 부탁이 아니었지. 강요였지. 통제거나. 거절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당연한 요구를 내가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요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 연민은 착한 콤플렉스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무너지지 않는 내부 조건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이게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자기 양육의 한 파트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운가를 생각해보면 아이를 키우지 않은 분들도 머리로 알 수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대해줘야 돼. 또 볼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자율성, 자기연민 두 가지 봤죠. 그리고 치료적 관계. 왜 어떤 사람은 통찰 없고 이론을 이해해도 그리고 스스로를 분석해도 착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통찰도 얻었고 이론도 이해했고 공부는 할 만큼 했는데 안 돼. 어떤 사람은 근데 특별한 기술을 안 배워도 어떤 경험만으로도 착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시작해. 이게 왜 다를까? 이게 왜 차이가 생길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해석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관계 조건에서 시작된다는 건데 이게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나? 그게 자기 경험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유지되는 환경. 첫 번째는 자율성, 아까 두 번째는 자기 연민,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지금 하나씩 그 솔루션 하나가 하나의 솔루션을 연구한 논문들에 대한 정리예요. 치료적 관계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거는 뭘로 이어지냐면 이거를 타인에게서 바라면 안 돼.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이걸 해야 돼. 상대 생각, 감정, 선택 이런 게 옳든 틀리든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그 자체로 그 생각이 존중돼야 돼. 그러니까 이건 치료적 관계예요. 어떤 훈육적 관계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절대로. 회사에서 그럼 틀린 얘기 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지. 그거랑은 다른 얘기죠. 이건 치료야. 그러면 치료적 관계에서는 뭐가 있을까? 내가 나에게 자기 영역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저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만 받아들여진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관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뭐 이해해. 그래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래도 너는 여기 있다. 그래도 이 관계는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관계 그 자체인 거지. 수용이죠, 수용. 관계가 조건에서 배경으로 이동하는 거. 착한 아이 컴플렉스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디폴트입니다.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거를 기본값으로 관계를 맺죠. 첫 번째, 그래서 그게 수용이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공감적 이해. 이것도 그 수용의 하나의 일환이야. 상대의 감정을 평가하거나 교정하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관점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지속적인 태도.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생기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해줘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관점까지도 보면서 이 구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성숙한 상태로 내가 나에게 그런 치료적 관계가 맺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착한 애는 자기 감정을 말하는 순간 설명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상대를 납득시켜야 한다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저는 뭐 명상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만 명상도 배워보고 경험해 봤죠. 근데 물론 제가 명상에 대한 깊이는 없지만 명상의 원리나 이런 걸 알지. 근데 그게 어떤 여기서도 똑같은 거야. 명상은 일단 내가 나를 지켜보고 그 안에서 흐름을 부정하거나 설명하거나 그걸 나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나한테 이런 감정이 왜 왔지? 이런 감정은 뭘로 왔지? 이게 왜 생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인지하는 훈련이잖아요. 일종의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분노나 이런 것도 내가 분노가 이렇구나 하고 그 분노를 좀 분석해보고 이성적으로 해보는 거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는 분노가 항상 나 있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 오고 가고 들락날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 그대로 이건 감정의 수용에 가깝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 상황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예요. 내가 분노가 일어났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분노로 인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잘못이에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분노는 잘못이 아니야. 질투도 마찬가지. 질투는 잘못이 아니에요. 감정은 정보야. 그 감정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지. 감정은 정보입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질투가 일었구나. 아 이래서 질투가 일어났구나. 아 내가 분노가 일어났구나. 아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방해를 해서 이게 안 될까 봐 내가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구나. 아니 근데 이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활용할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찾는 데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은 하나의 정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에다가 더하기 내가
이 감정을 통해서 나의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인생 PT 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우리가 다 했던 거네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진정성, 일관성, 이런 관계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진실성,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분들은 앞에서도 봤지만 상대가 어떤 미세한 변화를 보일 때 굉장히 민감해요. 이 막 어떤 과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찾으려고 하기도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표정이나 톤, 거리감. 이럴 수 좋아하는 사람이 나랑 만나다가 하품을 했어. 잠 못 자. 근데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이 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일관된 태도로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내가 만약 나의 치료적 관계가 되겠다, 스스로가 1인칭이 나에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관된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관계 신호가 예측 가능해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과잉 해석,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상대가 일관된 사람이라는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기면 거기서부터 좀 더 위험 신호를 보려는, 이게 위험 신호 감지 게임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없어. 말 그대로 눈치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야. 눈치를 보는, 그래서 게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할 때 이게 말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죠?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분노를 표출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내가 감정을 억제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분노해서 막 해갖고 막 싸우고 일어나는 얘기가랑 다르죠. 그래서 말해도 괜찮겠나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 조건이 이 관계 붕괴에 대한 공포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인 사람들은 경험으로 수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경험이 중요해, 경험. 그래서 뭐 조언이 많은 관계, 이렇게 해봐라, 뭐 네가 예민해져서 그렇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거는 착한 아이 패턴이 강화되니 조건이 안정적인 관계, 평가 없고 방향 제시 없고 조급한 개입 없는 그냥 안정적인 관계, 그러면 이제 이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초기 신호 뭐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 이런 초기 신호들은 한편으로는 저런 걸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불편한 감정을 말해도 바로 사과하지 않음, 한번 그게 맞나 생각하는 거죠. 상대 표정을 즉각적으로 해석하지 않음, 상대 표정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느낀다, 그런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내가 틀렸나 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가 먼저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초기에 해볼 수 있는 시도라는 거야. 그래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말보다 경험을 설명하는 그런 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중요하고 뭐 상대의 눈치를 보고 이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성격 변화가 아니고 안정감 회복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성격 변화가 아니고 안정감 회복의 신호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거는 습관이 아니나 교차할 결함이 아니고 어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자체가 최선의 전략이었으니 이게 누군가의 조언 없이 이런 걸 하는 거.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런 관계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지금 상대 표정을 즉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면 상대의 이야기를 바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해석하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어떤 자기결정성 이론, 이게 아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세 가지, 실은 그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기결정성 이론, 이거는 여기서 아까 기억을 다시 떠올려봐요. 세 가지 뭐였어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이거가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인간은 원래 성장하려고 하고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고, 성장하려는 거 뭐예요? 유능성.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는 거 뭐야? 자율성. 관계 속에서 자신이 되려는 존재, 이거 뭐예요? 관계성. 세 가지죠? 앞에서 나왔던 그 세 가지 내용을 다시 글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조건이 허용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으면 사람 이상이 아니라 조건이 막혔어요.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얘기지. 그래서 자율성은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 유능성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계성은 있는 그대로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세 가지를 다시 측정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잘 작동하고 있나? 이 자율성은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자율성은 혼자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강요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통제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유능감은 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걸로 감각과 함께 갈 때 건강하다. 유능감은 성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유능감은 실제로 유능한 성과, 100점 맞았다,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유능감은 내가 진짜로 막 그 결과로 이어져 있으면 유능감이 오히려 왜곡돼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지. 과정 속에서 내가 해낸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유능감인 거예요. 결과가 100점 맞아서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유능이란 단어 때문에 조금 이게 왜곡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해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는 게, 나는 잘하고 있다가 좀 더 가까운 말 같아요. 관계성은 역할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이 부여된 상황, 그래서 안정감에 가까운 거. 이게 아까 요구된 거 했었지? 자율성은 내 살을 자율성이라고 착각해.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다. 말 안 들으면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성이 없고 불안이나 죄책감에 따라서 행동해. 유능감은 어때요? 조건부 자존감이야. 잘하면 그때 나는 괜찮고, 못하면 스스로 비난하고. 유능감이 존재감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거에 걸려있고, 나는 잘해야만 괜찮은 사람, 이렇게 유능감. 관계성은 내가 역할을 해야만 나는 관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왜곡된 결과인데, 그래서 자율성 대신에 순응하고, 유능감 대신에 인정받고, 관계성 대신에 착함.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왜곡돼 있죠. 나는 순응해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착해야 되고. 그럼 이걸 다시 역으로 코딩해야 돼. 그래서 착하면은 안정, 거절하면 불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존 전략으로 학습이 돼버린 상태. 이게 어떤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이 된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자율성이 아닌 순응, 혹은 내사, 유능감이 아닌 인정, 관계성이 아닌 착함.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유능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에 목매고,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내사 동기, 이런 게 기본적으로 불안에 쫓기는 감정이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력해요. 우리가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강의를 쭉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성과가 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강력하다 보니까 착하면 안정돼. 거절하면 불안해. 죄책감으로 연결돼. 이게 효과적인 생존 전략으로 뇌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인정받는 게 살아남는 방법, 착한 게 살아남는 방법, 순응해야 살아남는 거,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이게 이미 어려서부터 쭉 의지로 만들어졌던 게 의지로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고 조건을 만들어라. 그거에 해당하는. 어떻게 만드냐. 자율성이 허용되는 관계 만들어라. 실패해도 유능감이 무너지지 않는 경험해라. 역할 없이도 연결되는 관계 만들어봐라. 자율, 유능, 관계, 이 세 가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건 상태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만들지 전략을 세워야 돼.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허용할 수 있을까? 그 조건에 맞춰서 하고, 내가 자율성을 스스로에게 허용해줘야지 또. 그러면 동기가 내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생각하는 동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거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이라는, 적응 반응이라는 거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고, 이 자존감에 조건이 너무 머물러있다. 나는 착하니까 자존감이 높아. 나는 인정받으니까 자존감이 높아. 이렇게 걸려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성격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율, 유능,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떠올리면 돼요. 자율, 유능, 관계. 근데 이 유능은, 유능이랑 표현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나는 자부심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자율, 자부, 관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고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라우마 관점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알겠는데 왜 그렇게 자동으로 반응하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트라우마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트라우마는 뭐예요? 이게 기억이 아니잖아요. 단지 기억 끝. 내한텐 그런 기억이 남았다 끝. 이게 아니거든. 그 현재에 내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반응 패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과거 사건이나 잊혀지지 않는 기억 끝.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지금의 어떤 자동 반응.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덜덜 떨리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 연상이 되죠. 이게 자동 반응, 몸의 선택, 관계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이 관점에서 보면 트라우마의 한 형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의 재현이라는 건 뭐야? 과거에 안전을 보장했던 반응 방식, 지금 필요 없어도 자동으로 다시 실행하는 것. 이게 트라우마의 재현 방식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배가 침몰할 뻔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비슷한 폐쇄된 공간에 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몸이 얼어붙어버려. 물이 차오르던 기억이 올라와서. 그래서 덜덜 떨게 된단 말이야. 트라우마의 재현이지.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 맥락에서 보면, 과거에는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어. 그 트라우마로 경험된. 그럼 트라우마 상황에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게 실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트라우마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재현하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나? 아니지. 그냥 기억에 있으니까 하나? 아니지. 그 트라우마의 재현 상태는 신경계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건을 바꾸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의지로 하는 게 안 되니 지금 내 주변의 조건을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보면, 과거의 상황, 솔직하면 분위기가 깨졌지, 감정 말하면 관계가 흔들렸지, 요구하면 거절당하고 상대가 실망하고 무시당하고 했죠.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았어? 몸이 멀베었어. 조용히 있자, 맞추자, 참자, 착한 아이가 되자.
몸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라우마 상황에서 내가 생존 규칙을 세운 거 아니야. 그게 실제로 생존에 유리했고, 그러면 이게 왜 지금도 반응이 계속되겠어요? 뇌가 그렇게 학습을 한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고. 위협 상황에서 작동한 전략, 위협 상황에서 그 전략으로 살아남았거든. 그러면 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특히 무슨 관계겠어요? 애착관계, 애인, 배우자, 그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 다시금 그 전략이 강하게 재현되겠지. 반복된 정서적인 긴장, 예측 불가능한 반응, 이게 결합되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신경계는 지금을 잘 구분 못해. 이게 우리가 부모로 인해서 생겨난 결핍을 배우자에게 해소를 하려고 하고 부모의 단점을 가지는 배우자를 만나려고 한다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나 프로세스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이거예요. 신경계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해. 과거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와 지금 배우자에게 내가 받고 있는 상처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내가 과거에 부모에게서 바랬던 그런 결핍으로 인한 욕구를 지금 배우자에게 내가 바라고 있는 거를 구분 못한다고, 머리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약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배우자를 구분을 못해, 신경계는. 물론 이제 가끔 다르게 관계가 맺어진 그런 부부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억압됐던 부모에게 쌓인 분노를 배우자에게 해소하고, 부모에게 쌓였던 어떤 그런 결핍을 배우자에게 해소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니까. 뇌는 비슷하게 느끼거든. 이게 언어처럼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이게 딱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슷한 신호가 오면 같은 반응이 즉시 실행. 어려서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런 앞에서 그런 참자, 이게 바로 지금 참자 딱 돼버리는 거야. 반대로 분노하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안전한 관계에서도 설명할 틈 없이 먼저 맞추고 참아버려. 반대도 있죠. 이미 안전한 관계에서도 설명할 틈 없이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도 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건 그 반응이 한때는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그래서 의지로 이 패턴을 못 끊는가?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생각의 습관이나 신념이라기보다는 신경계의 안전 반사.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다짐해도 안 되고 그냥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SDT와 만나는 지점이 뭐냐? SDT는 이 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전략이 생겼나? 욕구 좌절인 거지, 지금. 트라우마 재현 이론은 왜 이게 아직 남아 있는가? 신경계 학습이지. 이게 두 이론이 합쳐지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적용돼요. 욕구가 막힌 환경에서 만들어졌고 신경계에 저장된 생존 전략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당신이 느리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 반응은 한때 당신을 지켜줬다. 지금은 고쳐야 될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응, 이게 나를 지켜줬구나 하고 감사하고 내려놓아도 되는 전략이다. 그게 한때는 나를 지켜줬던 건 맞지.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자라를 보고 손가락을 탁 빼가지고 손가락을 지켰어. 소뚜껑 보니까 이제 자라 등껍질 같단 말이야. 손뚜껑 보면서 팍 하고 도망쳐. 그러면 그게 오히려 되게 바보 같아 보이겠지. 자라를 보고는 겁내서 도망치는 게 나를 살아남게 했지만 소뚜껑 보고 도망쳐.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야. 전쟁터에서는 그게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되게 우스꽝스러워 버리는 거지. 그래서 왜 아직 안 바뀌지? 나는 왜 이래? 이젠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행동지시나 행동결책이 아니라 안전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의지를 가지기보다는 좀 조급함을 완화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 거냐. 칼 쿠거라는 학자가 책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인간은 원래 성장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고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조건만 맞으면 스스로 회복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의지가 아니야. 통찰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그냥 환경과 관계의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의지, 통찰, 노력 다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서 로저스가 말한 조건은 아까 말했던 무조건적인 존중, 이래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 앞에서 말했던 거지, 진정성의 일치성.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바꿔 말하면 이런 변화를 하면 돼요. 자기 감정 숨길 필요 없죠. 감정 안 숨겨도 돼. 근데 감정을 억압하다가 터트릴 때 그때만 안 숨겨. 문제는 그러면 안 돼. 자기 감정을 숨기다가 터트릴 때 그때서야 안 숨기고 이건 숨기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고 평소에도 안 숨기면 그렇게 터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숨기다가 터지는 거. 터지는 것만 안 숨기려고 하면 안 돼. 숨길 필요가 줄어들었다고 분노만 안 숨겨.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검열이 느슨해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착해야 한다라는 내부 명령이 약화돼. 안 착해도 되는 거야.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다 하는 것만이 꼭 무조건적으로 우선 가치가 될 필요 없다는 거지. 행동이 자동 반응에서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한다. 결국 그러면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감정이 말하는 신호가 뭐에 대한 신호인지를 체크해야겠지. 근데 억압하고 분노, 딱 그러면 말 그대로 분노에만 집중하게 돼. 그러면 실제로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요구에는 집중하지 못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내가 억압한 감정은 돌아보지 않고 억압해서 터지는 그 순간의 감정만 집중을 해버리면 관계성은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점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고 숙제나 이런 게 아니고 관계 경험의 부산물. 그래서 좋은 경험을 계속 해야 되는데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필요한 왜곡된 사고방식에서는 그거는 내 컨트롤을 해야 돼. 만약 그것조차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자기 양육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단단해질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회복은 결국 조건 없는 관계 경험.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자율성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거는 내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트라우마 재현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걸 통해서 더 성장하고 지금은 내가 안전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착한 애 컴플렉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의 변화, 항상 이 나를 어떤 조건에 둘 것인가. 그래서 착한 애 컴플렉스는 고쳐야 될 결함이 아니라 한때 나를 살려낸 거죠. 우리를 지켜준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방식을 내려놔도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전쟁터에서는 부스럭 소리가 났을 때 딱 그걸 듣고 딱 깨가지고 하면은 적군이 나를 해치려는 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스럭 소리에서 일어난다. 봐봐. 바람 소리에 커튼이 벽에 부딪히는 뭐 창에 부딪히는 소리에 막 벌떡 일어난다고 봐봐. 바보 같은 일이지. 예를 들어서 뭐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총소리인 줄 알고 막 벽으로 숨었어. 우스꽝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한때는 자신을 지켜줬어요. 근데 그런 경계심은 우스운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지금은 나는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안전한 조건이다,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결국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조건에 나를 두는 것, 내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돼주는 것이 자기 가장 더 넓은 의미의 자기 양육 관점이야. 자기 양육 에서부터 출발하는, 자기 양육에는 우리가 오늘 나눴던 그런 얘기들이 포함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스스로를 보는 거. 물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종종 다양한 방식으로 또 파생해서 다뤄질 것 같아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7부작까지 될 거라고는 처음에 이제 만들면서 생각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길게는 안 만들 거고,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리 만들어도 이제 3부작 안으로 끝내도록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시고 따라와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거의 2달간의 긴 대장정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뿌듯하네요. 다음으로도 어떤 대장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한 3부작 다음부터는 29 옥수님 로부터 시작된, 암튼 우리는 더 이상 전쟁터에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나를 자기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었던 그런 얘기들을 그냥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언어로 풀어냈을 뿐 기본적인 어떤 회복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살고 있는 인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그 조건에 나를 두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어떤 회복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에 대한 전략은 조금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는 또 다른 거를 또 해보자고요.